첫째, 소비 대차상의 채권. 두 번째, 대물 변제 예약. 세 번째,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했거나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 하면은 양도 담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할 것 네 가지.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 인간적으로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시오. 그림을. 여태까지 네 그렸던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5억짜리 집입니다. 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소비 대차상의 채권 맞죠? 자, 그러면 을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갑은 채무자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담보를 목적으로 을이 갑의 집에다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자, 가등기로서 담보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을은 채권자 겸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그러면 갑은 뭐랍니까? 담보권 설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은 을이 들어오기 전에 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A가 5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가등기를 한 다음에 B라는 은행에서 역시 5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4월 1일 날. 자, 채무자를 확대시키면 갑은 채무자, 갑 다시는 물상보증인, 갑2 다시는 제3취득자. 이렇게. 자, 팀이 세 개 팀입니다. 자, 주인공이 을입니다. 자, 을을 중심으로 A는 선순위 권리자, B는 후순위 권리자, 여기는 채무자 등 이렇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설정한 사람. 그 다음 제3취득자는 요 채무자의 집을, 담보로 잡혀있는 집을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전세권을 취득했거나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변제를 못하면 을이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실행. 자, 실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려운 말로 경매를 뭐라 하느냐?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공적 처분 청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담법은 공적 처분 청산으로 경매를 인정하고 있고 사적 처분 청산은 금지됩니다. 아시겠죠? 개인끼리 아무 때나 진행하자 이런 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는 귀속 청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귀속 청산. 요거는 결국에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을이 집을 차지하고 대신에 청산해 주겠다. 이걸 귀속 청산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은 을이 합니다. 요것도 기출입니다. 자, 채무자가 선택한다, 채권자가 선택한다? 채권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실제 시험에 딱 들어가면은 최소한 등장인물이 채무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요게 3종사입니다. 그 선순위 권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실제로 귀속 청산 절차에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절차를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 자, 여기 봅시다. 맨 처음에는 뭐 할까요? 실행 통지를 합니다. 그죠? 통지를 한다. 그럼 통지를 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뭘까요? 청산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2개월. 그러면 2개월의 기산점은 뭘까요? 통지가 도달했을 때부터 2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청산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뭐합니까?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자,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합니다. 자, 그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됩니다. 이렇게. 그럼 첫째 질문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본등기 했을 때. 맞죠? 최종적으로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게 아니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매매 같으면 을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근데 매매가 아니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 담보권 이렇게 부릅니다. 가등기 하면은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 하면은 양도 담보. 자, 그러면 양도 담보권자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그렇지. 이미 본등기가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청산금 지급했을 때. 만약에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낮춰가지고 청산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렇게. 자, 그다음 뭐를 통지해야 됩니까? 뭐를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죠. 그럼 청산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산금은 뭐 당시의 시가, 시가는 목적물의 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시가에서 빼내야 됩니다. 담보권자의 채권액도 빼고 선순위 채권액을 빼내야 합니다. 이렇게. 뭐 당시에? 통지 당시의 시가. 자, 아까 예약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냐 할 때 시가는 예약 당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통지 당시의 시가. 그럼 시가가 변함이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5억이죠. 채권액은 1억이죠. 선순위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청산금은 얼마다? 3억 5천이 됩니다. 3억 5천. 이렇게. 자, 이거를 객관적인 청산 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객관적인. 전문가가 평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을이 요거를 평가해보니까 집단에 해보니까 4억밖에 안 돼. 그럼 청산 금액이 얼마 됩니까? 2억 5천이 되죠. 요거를 주관적인 청산 금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2억 5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통지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액을 결정해도 통지로서 효력도 생기고 청산기간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밖에 안 받았죠. 그럼 갑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을은 2억 5천만 원으로 나름대로 평가해서 통지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갑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어떤 조치를? 1억을 덜 받았죠. 그럼 나머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나머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의 입장하고 갑의 입장을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을은 그냥 나름대로 평가해도 괜찮아요. 청산 절차는 진행이 돼. 근데 갑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자, 3억 5천 다 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안 해주고 목적물 인도를 안 해주고 이래 할 수 있다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기는 청산금 먹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청산금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청산금 채권자에서 A, B, 갑 다시, 갑 두 다시 이렇게. 자, A는 청산금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통지 안 해도 돼요. 그 통지는 청산금 먹는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A는 왜 청산금을 먹지 못한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을이 본등기를 한다, 그거를 실행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을이 본등기 하는 순간 후순위 권리는 소멸해버립니다. 선순위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는 대신에 청산금에서 받아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채권자에 들어가요. 근데 선순위는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살아있으니까 청산금에서 미리 배당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당권을 가지고 실행해가지고 나중에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채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무자 등에게 한다. 자, 테스트 해보자. 만약 시험에 기출인데 이렇게 제가 출제를 해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청산금을 계산할 때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한다. OX. X.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선순위 채권액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후순위 채권액을 빼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청산금을 결정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도 통지하죠.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기출이 8번 됐습니다. 매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B하고 채무자 등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죠. 누구에게 먼저 통지할까요? 채무자 등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실력이 아직 별로 증가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3월달이나 5월달이나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면 다 압니다. 엄청나게 진행이 빠릅니다. 지금 작년보다 조금 빨라요. 작년보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합격률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3월달에 시험 쳤어. 5월달에 시험 쳤어. 자, 3월달에 40점 받았어. 5월달에도 40점 받았어. 그러면 대부분 다 실망 많이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월달에는 주로 5개 지문을 다 몰라서 틀렸어. 그런데 5월달에는 3개 지문은 알아.
두 개 중에서 헷갈려서 틀렸어. 그러면 점수는 같지만 5월달에 훨씬 실력이 좋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점수가 같으니까 자기를 지박잖아.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점수는 같지만 5월달에 시험을 훨씬 잘 친 겁니다. 왜? 여기는 3개는 제꼈단 말이야. 2개 가지고 까부로 샀다가 틀렸어. 여기는 5개 전체를 몰라서 틀렸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계속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주로 3개는 제낍니다. 3개는 제끼고 2개 가지고 씨라 샀다가 틀려. 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의 합격합니다. 지금 점수와 상관없이. 왜? 2개 가지고 씨란 사람은 시험 칠 때쯤 되면 정리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8월 달에 모의고사 쳤는데 다른 사람은 3개를 제끼고 2개 가지고 씨루다가 틀렸어. 근데 나는 5개 자체를 씨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같이 틀렸더라도 틀리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왜 그러면 2개 가지고 씨루냐? 제가 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그 모의고사 출제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에 15년 전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출제를 해. 그때는 한 문제 지금 시간이 얼마더라? 한 문제 한 10,000원 정도 받았나? 그럼 40문제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문제 10,000원이 아니고 2,000원 하더라고.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안 했어. 네? 그 제가 이제 출제를 워낙 많이 해보니까 출제 패턴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뭐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지문을 2개를 먼저 만들어.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나머지 3개는 대충 만들어.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면은 대충 만드는 거는 다 그냥 제껴. 요거 가지고 헷갈리다가 주로 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출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조차도 못 제끼고 5개 전체를 씨르고 있다. 그러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3개는 제끼고 2개 가지고 씨르다 틀린 사람은 대부분 다 합격으로 갑니다. 언제? 8월 정도에, 8월 정도에.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지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나중에 통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채무자 등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순위 권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빼먹어도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요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통지를 누락시키면 청산 절차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청산 절차가 무효로 가버려요. 아시겠죠?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 중에서 청산금에서 누가 배당을 먼저 받나요?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먹고 찌꺼기 있어야 채무자 등이 먹습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비교하시라고. 자, 하나는 통지 시기, 하나는 통지의 중요성, 배당 순위 3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후순위 권리자가 필수적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특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와요. 경매 청구권, 이 별 5개입니다. 자, 가담법에서 단독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자, 우리가 보통의 경매 청구는 변제기 도래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첫째, 청산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청산기간 안에 해야 된다 그 말은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특징, 변제기 도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라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라도, 요게 제일 중요해. 국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라도라, 이라도. 자, 그럼 한번 내가 한번 내볼게. 자,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X. 자, 있지. 변제기 도래 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전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채무자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담보가 실행 중이라도 원리금을 갚아버리고 가등기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 5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말소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한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청산금 지급되기 전이라도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하나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하나는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 취득, 이렇게 2가지. 자, 그러면 이 삼각 구도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죠? 을이라는 사람은 저 집을 차지하는 것이 을의 목표입니다. 맞죠? 그러면 B의 목표는 을이 집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B의 경매 청구는 별명이 뭐라 했다? 깽판권, 밥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목표는 뭐예요? 또 을이 집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버리고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럼 을은 자기 꿈이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삼각구도가 딱 형성이 됐죠. 을하고 B하고 갑하고 여기 삼각관계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을은 지금 소유권을 꼭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 경매도 막아야 되고 말소 청구도 막아야 되겠죠. 그럼 막으려면 뭐 하면 된다? 신속하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B는 꼭 경매를 가고 싶어. 요거는 꼭 말소를 시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경매, 신속하게 말소 청구 이래야 된다고. 그럼 대비가 딱 되죠, 그죠? 요 삼각 구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갑, 을, B가 시험에 등장한다고. 자, 봅시다.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읽어보나 마나 저 그림하고 똑같다 그냥. 똑같습니다. 자, 채권자가 누구예요? 문제를 보고 을이죠.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갑이지.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렸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정신 챙기라. 맞죠? 누가 빌렸다고? 갑이 빌렸지. 갑이. 맞습니까? 아니지. 을이 빌렸지. 을이.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고? 을. 여기가 뭐가? 갑. 요렇게. 그죠? 됐죠? 우선 그림을 보고 자, 뒤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이래 물었잖아요. 선택합니다. 갑이 선택한다. 이번에 읽어볼 필요 없어. 기억 보면은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니은은 뭐요? 2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3번은 뭐요? 청산금 지급해야 된다. 리얼은 뭐요?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4단계죠. 자, 기억이 뭐라고? 통지. 니은이 뭐? 청산기간 경과. 이것이 청산금 지급. 리얼이 본등기. 이렇게. 자, 문제 1을 부터 읽어보세요. 자, 핵심이 A입니다. 자, A를 뭐라 할까요? 자, 여기 이제 채무자는 을이고 A하고 B가 등장을 합니다. B.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다. 이렇게. 자, 을은 채무자, B는 물상보증인, A는 제3취득자.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A. 자, 지금 갑이 담보가등기 설정 후 을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A. A 이름을 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자, 그래서 담보로 잡혀있는 을의 집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통지를, 실행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전원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A한테 통지를 안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채무자 등에게는 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빼먹으면 청산 절차가 무효로 가버립니다. 무효. 그럼 청산 절차가 무효로 가기 때문에 본등기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래 됩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자,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 아니라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4번의 위 통지는 모두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죠? 한 사람이라도 통지가 누락되면은 청산 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래 되죠? 그 말은 청산 절차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등기도 청구할 수 없고 본등기 됐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게 5번에 나와 있네. 6번은 안 읽어도 됩니다. 6번.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결론적으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실행 통지를 할 때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반드시 모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에게 통지 안 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갑이 본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것도 좀 전에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시가가 5억임에도 불구하고 4억으로 평가했죠. 그럼 청산금이 2억 5천 나오죠.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해도 괜찮다 그랬죠. 괜찮은데 대신 채무자 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조치? 예,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에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 가액을 명시함으로써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인 금액, 자,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액은 2억 5천, 객관적인 금액은 3억 5천,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랬죠? 통지의 효력도 생기고 청산 기간도 진행된다. 4번에 다만 채무자 등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즉 1억을 더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자, 그거까지 거절하면서 마무리가 더 있죠. 자, 그러면 거절을 하면서 돈이 있다면 그때 원리금을 지급해버리고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 여기 보세요. 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3억 5천을 통제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2억 5천을 통제했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랬죠. 자, 괜찮은데 대신에 채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 자, 나머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엔더 원리금을 갚아버리고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4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이제는 통지를 누구에게 빼먹었습니까? 후손이 권리자에게 빼먹었죠. 그죠? 그래도 청산 절차는 진행된다 그랬죠. 자, 1번 그게 조금 어려운데 채권자가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청산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손이 권리자에게 통지를 안 하고 청산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후손이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정확하게 하려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2, 3, 4번은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 너무 지엽적인 판례가 돼갖고. 자,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아까 보시면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빼먹어버리면 청산 절차가 무효로 갑니다. 그러면 요 갑이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됐죠? 그죠? 근데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를 안 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대신에 요 갑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 합니다. 그 대항을 못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후순위가 청산금을 먼저 먹잖아요. 근데 통지를 안 받았잖아. 응? 그럼 통지를 안 받으면 B가 청산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가. 그죠? 그래서 나중이라도 B가 스스로 통지를 받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러면 B가 갑한테 찾아가. 청산금 내라. 이래 했을 때 요 갑이 채무자한테 이미 청산금 줬다. 그래서 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고. 줘야 된다고.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빼먹어도 청산 절차는 정상으로 진행되죠. 대신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후순위 권리자가 스스로 알아서 청산금 받아러 왔을 때 갑이 을한테 이미 줬다 하면서 B한테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실명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갑이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낙찰 자금 1억을 대줍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1억을 내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하고 유사합니까? 계약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3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자, 다만 차이가 요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죠. 그죠? 경매. 그럼 이게 이제 매매일 때는, 그죠? 실명법 4조가 적용돼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실명법 4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매매부터 먼저 해봅시다. 매매라 치고. 자,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뭘 한다고? 3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자,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 그럼 금지되면 4조를 처리합니다. 자, 4조를 적용시켜 봅시다. 약정은 뭡니까? 무효. 등기 이전은 뭡니까? 또 시작이다. 그래. 제발 상대방이 선이면은 유효. 이렇게. 그러면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을이 소유자.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남의 돈으로 소유자가 됐잖아. 그럼 이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이야. 그럼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럼 반환하는 범위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실명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 후이면
매수 자금만 반환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악이라, 악이. 자, 악이가 되면은 반대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면은 매매도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안 넘어갔어요. 그럼 소유자 누가 됩니까? 병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매매일 때는 선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매매가 아니고 뭐예요? 경매입니다. 매매하는 낙찰이야. 그럼 매매하고 경매하고 다른 거는 매매는 개인끼리 하잖아요. 근데 경매는 국가가 주관합니다. 그럼 국가가 주관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합니다. 선악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효, 무조건 유효, 의리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었어도 명의신탁이 되기 때문에 실명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을 뭐랍니까? 명의인.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명의인이 취득한다. 그리고 매수대금, 낙찰대금을 부담한 값과 이름을 빌려준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정확하게는 3자 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판례냐. 여기 보세요. 갑이 실제 주인이야. 그런데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탁자 누구?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맞죠? 그럼 이거는 실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무효. 소유자는 누구? 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판례에서는 뭐를 물었냐? 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전 등기를 해줬다, 가등기를 해줬다. 가등기. 자, 가등기를 해줬을 때도 실명법에 적용이 되는 명의신탁이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이게 판례입니다. 가등기만 해줘도 실명법 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은 금지되죠. 그죠? 금지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의 실제 주인이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아무 소리 없으면 금지되죠. 그럼 왜 금지됩니까? 그 금지된다는 말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죠? 왜 무효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반사회적입니까? 아니면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자, 103조 무효가 돼야 746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반사회적 무효일 때만 불법 원인 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실명법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사회적이라서 무효가 아니고 실명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야. 그러니 여기는 746조가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3번이고. 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4번은 실명법에서 제3자를 물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 원래 주인, 을이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병. 자,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에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럼 만약에 갑으로부터 만약에 우연히 이전 등기를 받았다. 갑다씨가. 이거는 실명법에서 제3자가 아니에요. 실명법에서 제3자는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4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실명법에서 제3자라 하면 요래 돼 있잖아요. 자, 요 사람이 당사자거든요. 맞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당사자 이외의 자, 또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갑과 을은 당사자이고 갑과 을의 상속인은 포괄성계인. 그럼 갑과 을도 당사자, 갑과 을의 상속인도 당사자. 그래서 그 빼고 나머지 수탁자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래야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사자 및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 이게 핵심이죠. 자, 당사자도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포괄성계인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다. 이외의 자로서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수탁자 사이에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한다? 병. 요거를 제3자라고 한다. 이렇게. 자, 5번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그냥 신경질 나면은 재건축 조합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워도 돼.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 날 때 잘 참아야 돼. 예. 그래서 요 병이라는 사람이 재건축 조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도 실명법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그거는 배우면 되고. 자, 6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내한 겁니다. 좀 이따 우리 아들놈이 강아지 3마리 데리고 휴가로 지금 부산에 온다는데. 강아지 3마리. 그 한 마리는 지가 키우고, 한 마리는 저 장모님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전에 내한테 주려 하다가 내가 거부했거든. 거부하니까 장모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갔어. 근데 아직까지는 주진 않고, 아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주려고.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휴가 내려오는데, 3마리를 데리고 내려온다, 3마리. 엄마하고 딸 둘이, 이렇게. 나는 벌써 겁나. 왜? 이상하게 느낌이 내한테 맡기고 놀러 갈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옛날에 한 마리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고, 제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3명이서 이제 노는 거 억수로 좋아해, 3명이서. 그 3명 가고, 나는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지금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기. 그때 한 마리도 시급해서 나는, 이번엔 3마리를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 벌써부터 꿈자리가 지금 안 좋아. 그 아들만 내려오면은, 안 돼. 일할 수 있는데 며느리 때문에. 체면상 내가 안 한다,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예? 같이. 같이. 미리 통영에 저 바다 보이는 좋은데 구해놨다더라고, 아들이. 예.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거기. 예. 그럼 같이 가면은 내 혼자 볼 일이 없다, 그죠? 예. 알았어. 왜 그걸 몰랐을까? 이도 괜히 떨고 있었잖아, 지금. 불안해갖고.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실명법에서는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습니까? 그래서 실명법에서는 제3자는 왕입니다, 왕.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선악을 불문하고. 그런데 을의 배신에 병이 뭐하면 적극 가담하면은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전혀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7번 한번 읽어보세요. 7번. 자, 잠시 앞으로 보실까요? 자,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갑의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로 됐죠? 그럼 갑이 등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요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갑은 약정을 해지하여 을한테 이전 등기나 말소를 청구해서 찾아온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 무효인 약정은 해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7번을 딱 읽어봤을 때, 자, 부부나 종중이나 종주단체라는 말이 없죠? 그럼 금지되죠? 그럼 무효죠? 그럼 무효인 약정은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는 절대 이전 등기나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8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8번.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집에 간다. 옆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자, 8번은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갈까요? 니 같으면 이해하겠나 이 말입니까?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들은 별거 아닙니다. 자, 우선은 명의신탁이 지금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양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 맞죠?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제3자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병이 없다면요, 요 갑이 소유자입니까? 그럼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말소를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을이 갑자기 배신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갑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뭐 됩니까? 상실돼 버립니다. 이렇게. 자, 갑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 그런데 만약에 병으로부터 을이 다시 샀습니다. 그럼 다시 사면은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등기가? 그럼 그때 갑은 소유권에게 해서 다시 이전 등기나 말소를 청구해서 찾아갈 수 있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소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시오. 자, 병이 없었을 때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소유자는 갑입니다. 맞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를 해서 등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배신해서 병한테 처분해서 넘기는 순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갑은 소유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어. 그럼 소유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도 사라졌어. 자, 그런 상태에서 설사 수탁자가 다시 등기를 넘겨받아도 갑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고 말소 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번은 아까 했습니다. 계약명의 신탁.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우선은 이거 마지막인데 그림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저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사기가 싫어.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 을이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할 때는 부탁한다 이러면 부탁 안 들어줘. 뭐라 해야 된다? 네, 부탁해요. 이래야 된다. 부탁해요. 이덕화 생각납니까? 이덕화. 갑으로 사다가 머리 다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모 때문에 재벌됐다. 이런 이야기. 신탁자, 수탁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합니다. 등기 이전. 이렇게 을 앞으로. 자,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 한다? 3자간 위임형 계약명시다. 자, 이거는 금지되죠. 자, 금지되기 때문에 4조를 적용시킬게요. 무효입니다. 자, 등기 이전은 뭘까요? 자, 이제 됐다. 드디어 됐다. 유효. 매매도 유효. 그러면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9번을 읽어보면은 병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의악이 말이 없죠. 자, 만약에 시험에 실제로 말이 없다면 선이냐 악이냐 할 때는 선의가 원칙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병이 선이면 매매도 유효, 등기전도 유효. 그럼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대신에 갑의 돈으로 소유자가 됐죠. 그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 그럼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자, 반환의 범위가 뭘까요? 실명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 후이면은 매수자금. 이렇게. 근데 이 판례가 특이한 게 뭐냐? 자, 갑으로부터 을이 받을 때 매수자금만 받은 것이 아니고 취득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취득 비용이 뭐요? 취득세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갑이 매수자금도 줬고 취득 비용도 을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을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매수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취득 비용까지도 반환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자, 10번은 많이 했습니다.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을이 지금 실명권 시행으로 치고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맞죠? 저 을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이 우연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요 매수자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유치권 안 된다.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결연성이 없다고. 자, 우리가 100번째 하는데 결연성이 있는 거 4가지 한번 해봅시다. 1번이 뭐? 잘한다. 2번이 뭐? 3번이 뭐? 아, 물건 하자. 4번. 아, 됐다.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면 결연성이 다 없어요. 그럼 안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자, 우선은 매매대금 채권, 부당이득 채권, 그 다음 보증금 채권, 권리금 채권, 이런 거는 결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확실히 외우고 있다면 나머지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10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결연성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11번이 좀 유력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11번이 중간 생략입니까? 계약명입니까? 계약명의 신탁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보시고. 자, 계약명의 신탁도 금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4조를 적용시키면, 자, 무효. 자, 등기 이전은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다. 그러면 무효죠. 자, 등기 이전이 무효가 되면은 매매도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병이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선이면 유효, 을이 소유자,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악이면 무효, 병이 여전히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병이 소유자인데, 잘 보세요.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제3자 정한테 처분을 해버렸어요. 정이 등기했습니다. 그럼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럼 이 사람을 제3자랍니다. 그럼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적극 가담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적극 가담이 되지 않는 한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왕입니다. 왕. 요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지문이 너무 쉬워요.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 원래는 병이 소유자죠. 근데 을의 처분으로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을의 처분은 병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불법 행위가 돼버립니다. 뭐가 된다고? 불법 행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 병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 된다. 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채권의 기출에 한두 번 나왔는데 출제위원이 이 지문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요거를 완벽하게 딱 정리하면은 집에 갈 때 걸음이 잘 걸어집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 돌부리에 체해서 자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자, 다시 보십시다. 원래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근데 을이 배신해서 처분해서 제3자한테 넘기면 요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을의 처분은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을의 불법 행위로 병이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를 받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원래는 병이 주인인데 을이 배신해서 정한테 파니까 정이 소유자가 돼버렸어. 그럼 을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손해봤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니 때문에 내가 소유권 상실했다. 손해봤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다만.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 아이라이? 자,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매매 대금을 수령을 했다면, 그러면 자, 병이 1억에 팔았고 1억을 받았죠. 그럼 실제 손해가 있습니까? 없어. 그때는 청구할 수 없다까지. 됐습니까? 그거 완벽하잖아요. 딱 그러면. 요게 요즘의 히트작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자, 논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여기뿐만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자였다가 을의 배신으로 제3자가 소유가 되면은 을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러면 침해받은 사람은 을에게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손해가 없어. 그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어제 오늘 연달아 좀 힘드실 텐데 얼굴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피곤해 하지 않습니다. 피곤해. 뭐 집에 가서 뻗으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내시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자, 다음 주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더라? 문제풀이 조건 기한 앞까지.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풀어오이라. 대리권이 좀 어렵습니다. 대리를 중심으로 조금 훈련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